11월이 되면 정원은 완전히 잠들고 이제야말로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이야말로 정원사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바로 지금 겨울의 문턱에서 단 하나의 실수가 내년 수확 전체를 혹은 아끼는 꽃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학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예용품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11월의 핵심 금지사항 5가지를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바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내 손으로 정원을 망치는 방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월이 왜 그렇게 교활하고 위험한 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1월은 온화한 황금빛 가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진짜 겨울도 아닙니다. 기온은 영하와 영상 사이를 오르내리고 땅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죠. 식물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잠들어서 생명 활동은 느려졌지만 아직 어떤 혹한에도 끄떡없는 깊은 휴명기에 들어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과도기의 잘못된 개입은 식물이 추위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새 성장을 유발하거나 면역력을 약화시키거나 병충해가 발생하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1월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정원이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섬세하게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눈이 오기 전에 모든 가지치기를 끝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전지가위를 드는 것입니다. 정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는 수영을 잡기에 완벽한 대상처럼 보이죠. 모든 것이 잘 보이고 방해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원예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11월에 대부분의 나무와 관목을 대대적으로 가지치기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요. 특히 어린 과일나무와 장미, 수국, 포도처럼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작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가지치기 절단면은 식물의 몸에 난 열린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에서는 이 상처가 아물 시간이 극도로 느려집니다. 수액 이동이 거의 멈춘 상태라 식물은 보호층을 빠르게 형성할 힘이 없습니다. 결국 절단면은 약해진 목재에 침입할 기회만 노리던 감염, 곰팡이, 박테리아의 침투 통로가 됩니다. 이는 습하고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수술을 하고 상처를 아무런 보호 없이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식물의 생리작용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가지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수백만 개의 손상되고 노출된 세포들이 있습니다. 서리는 이 세포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에 있는 수분이 얼음으로 결정화되기 때문이죠. 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더 큽니다. 이 미세한 얼음 결정들이 문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세포벽을 찢어버립니다. 그 결과 절단면 주변의 조직에 심각한 동해가 발생합니다. 이듬해 봄이 되면 작년 11월에 가지를 잘랐던 부위, 주변의 껍질이 검게 변하고 갈라지며 벗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의 목질부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절대 회복되지 못하며 더 나아가 조직괴사가 가지 깊숙이 진행되어 결국 가지를 약화시키고 말라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정을 할 때 수액 이동이 시작되기 전인 이른 봄에 하거나 일부 수종의 경우 여름에 시행합니다. 그러니 11월에 전정가위를 꺼내야 하는 목적은 단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위생전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젖은 눈의 무게나 강한 바람 때문에 명백하게 부러진 가지가 눈에 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러진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깔끔하게 잘라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찢어진 상처 부위는 동해를 입거나 썩어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병증이 명확한 가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모닐리아병의 온상이 되는 검게변에 미라처럼 된 열매가 달린 가지는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손상된 부위보다 최소 20mm 정도 아래에 건강한 조직까지 포함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늦가을에 전지 작업을 했다면 절단면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추위 때문에 굳어서 잘 발리지 않는 일반적인 도포제 대신 소독 효과가 있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구리 또는 황산철 기반의 특수 페인트나 도포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작업은 계획된 전지가 아니라 비상조치입니다. 수형 관리와 수확량 증대를 위한 나머지 모든 전지 작업은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정 금지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11월에는 전지 가위와 일반 가위를 완전히 넣어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무 껍질과 목재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장미는 덮기 전에 목질화되지 않은 새순만 정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사과나무나 배나무의 수영을 잡는 작업도 금지입니다. 라일락이나 개나리처럼 작년가지에서 꽃이 피는 관상용 관목도 가지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봄의 꽃을 볼 수 없게 되니까요. 가지에 생긴 모든 새 상처 속으로 서리가 침투해서 안에서부터 나무를 파괴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전지가위로 향하는 여러분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나무 줄기를 점검하고 설치류로부터 보호하며 덮개 재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시기를 놓친 가지치기보다 정원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11월의 가지치기에 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핌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의도는 좋지만 길고 건조한 겨울이 오기 전에 식물들에게 물을 잔뜩 줘야 해 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겨울에 땅이 얼어 수분 공급이 끊기면 뿌리가 미리 충분히 저장해 둬야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스나 양동이를 들고 나무나 관목 주변에 물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되는 과잉 친절이며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월동 대비 관수는 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긴 합니다. 다만 적절한 시기는 땅이 아직 따뜻하고 영하의 기온이 멀리 있는 10월입니다. 하지만 밤 기온이 영하로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11월에 와서 물을 흠뻑 주는 것은 뿌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흙 속을 진흙탕, 즉 차가운 얼음 늪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을 주고 난 뒤 토양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토양의 모든 공극과 모색관에서 공기를 밀어냅니다. 뿌리들은 비록 휴면 상태일지라도 최소한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없어지면 뿌리는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밤이 되면 갑자기 강한 서리가 내립니다. 토양에 과하게 남아있던 물은 모두 얼어버리고 나무 밑동 주변을 단단한 얼음 갑옷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뿌리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얼음 속에 갇혀버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연약한 잔뿌리, 즉 물을 흡수하는 가는 뿌리들이 가장 먼저 손상됩니다.
나뭇가지의 절단면에서처럼 얼음 결정이 이 가느다란 세포벽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 시스템의 물리적인 파괴입니다. 결국 봄이 되어 땅이 녹았을 때 식물이 깨어나지 않고 새싹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땅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든 그 얼음 덩어리 속에서 대부분의 뿌리가 썩었거나 얼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주기는 특히 점토질처럼 무거운 흙에서 자라는 식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원래 점토질 토양은 물 빠짐과 통기성이 좋지 않은데 11월에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단단하고 물이 전혀 통하지 않는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얼어버린 흙은 봄이 되어도 아주 오랫동안 녹지 않습니다. 지상에는 이미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뿌리 주변의 얼음층은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리적 가뭄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따뜻해진 봄 햇살 아래 식물의 지상부는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싹은 수분을 증발시키며 터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음에 갇힌 뿌리는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식물은 싹을 틔우려다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죽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침엽수입니다. 침엽수의 바늘 잎은 겨울에도 꾸준히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만약 뿌리가 얼음 때문에 기능이 마비된다면 봄에 노랗게 변하고 잎이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가을철 과잉 관수가 역설적으로 겨울철 심각한 수분 부족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11월에는 모든 물주기를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식물에게는 가을비로 공급되는 수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 가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극도로 건조했을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물은 매우 적게 성목 한 그루당 한두 양동이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은 반드시 기온이 영상인 낮 시간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물이 토양 깊숙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호스를 사용할 생각은 접어두세요. 그 대신 나무 주변에 멀칭을 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피트모스, 퇴비 또는 나무 껍질 같은 건조한 멀칭 재료는 토양에 남아있는 수분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 뿌리가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원을 위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금지사항 역시 좋은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식물에게 겨울 대비용 영양분을 미리 주는 것이죠. 많은 정원사들은 비료를 긴 병을 앓기 전에 식물에게 주는 비타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비료의 성분에 있습니다. 11월에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것은 질소가 포함된 모든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소는 성장을 촉진하는 원소입니다. 잎이나 어린 순 같은 녹색 부분을 왕성하게 키우는 역할을 하죠. 11월에 질소를 주는 행위는 잠들어 있는 식물에게 일어나 이제 자랄 시간이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화학적 신호 속은 식물은 깨어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 힘들게 축적했던 귀중한 영양분을 소모하여 연약한 새순을 만들거나 싹을 타이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또 하나의 단거리 질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때 아닌 시기에 도단한 새순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하 5도에서 7도 정도의 첫 심한 추위만으로도 이 새순들은 모두 얼어 죽습니다. 금세 검게 변하고 말라버리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이 새순들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물이 이 성장을 위해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전략적 비축물, 즉
당분과 다른 물질들을 모두 소모했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들은 세포에게 농도를 높여 어는 점을 낮춥니다. 말하자면 식물의 천연 부동액 안티프리즈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비축분을 써버린 식물은 결국 약해지고 기진맥진하며 혹한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한성 나이 한싱, 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 봄이 되어도 아예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심하게 동해를 입은 채 겨울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1월에 생거름, 신선한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질소 농도가 높은 데다가 이 거름이 분해되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열은 식물의 생장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자극하고 심지어 뿌리목 주변에 나무 껍질이 썩거나 녹아내리는 부패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을에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줘야 합니다. 다만 적절한 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을용 비료의 핵심 성분은 주로 인산과 칼륨입니다. 간단한 비유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질소는 지상부의 성장을 돕는다면 인산과 칼륨은 뿌리를 위한 영양소죠. 인산은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키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식물이 성공적으로 겨울을 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한편 칼륨은 목질부의 성숙을 돕고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며 세포에게 농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내한성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정원에 영양을 공급할 때는 질소 함량이 최소이거나 아예 없는 가을용 표시가 붙은 특수 복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인산이나 황산칼륨 같은 단일 비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주기처럼 이 비료들은 토양이 얼기 전에 충분히 녹아 식물에 흡수될 수 있도록 9월이나 10월에 미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1월에 이미 언 땅에 마른 알갱이 과립 형태의 비료를 뿌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자, 이제 확실한 규칙을 하나 기억해 두세요. 11월에는 절대 질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소, 질산암모늄, 신선한 거름이나 닭똥은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여름에 쓰고 남은 복합 비료가 있더라도 봄이 올 때까지 고이 넣어 두십시오. 포장재 뒷면의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첫 번째 질소 N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다면 그 비료는 11월 정원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미리 식물에게 영양분을 잔뜩 먹여두려 하지 마십시오. 식물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잠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임무는 식물들을 깨우거나 억지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힘을 휴식과 에너지 보존에 집중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11월에 주는 잘못된 비료는 정원을 아끼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정원에 대한 방해 공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쥐와 토끼 같은 설치류로부터 나무줄기를 보호하는데 더 신경을 쓰십시오. 굶주린 쥐와 토끼가 겨울철 영양 부족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실수는 자연 친화적이거나 친환경적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바로 겨울 동안 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을 그대로 두는 행동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자연의 이불이자 훌륭한 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건강한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은 썩으면서 실제로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영양분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건강한입니다. 과연 우리 정원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나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텃밭과 정원에서는 여름 내내 사과나 배나무는 검은 별 문의병에, 장미는 흑반병에, 그리고 자두나무는 녹병처럼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은 어디서 겨울을 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떨어진 낙엽 위에서죠. 이 낙엽 카펫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겨울 동안 병원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5성급 호텔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검은별 문의병의 생활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곰팡이의 포자들은 떨어진 낙엽 위에서 완벽하게 겨울을 납니다. 봄이 되어 따뜻해지고 습해지면 이 포자들은 성숙해지고 기류나 빗방울을 타고 위로 올라가서 갓 피어난 어린 잎들을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다시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고 제거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1차 감염원의 90%를 제거하는 셈입니다. 이는 흰가루병, 탄저병, 벚나무 잎마름병 같은 체리 질병, 그리고 다른 많은 균류성 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떨어진 잎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시즌 질병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 즉 온상입니다. 만약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여러분은 다음 봄부터 계속해서 살균제를 뿌리며 원인을 제거하는 대신 그 결과와 싸우는 악순환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만이 아닙니다. 축축하고 두꺼운 낙엽층은 곰팡이뿐만 아니라 해충에게도 완벽한 겨울 은신처가 됩니다. 이곳에서 각종 톱니벌레들이 알을 낳고 복숭아 명나방, 애벌레가 번데기 형태로 숨어 지내며 바구미와 응애 같은 해충들이 겨울을 납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늑한 담요 같은 낙엽층 아래에는 밧쥐들이 둥지를 틀기 아주 좋아합니다. 눈이 덮인 겨울에는 다른 먹이가 부족해지면 이 쥐들은 아주 신나서 여러분의 어린 묘목 뿌리목, 즉 근원부의 껍질을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나무 껍질이 고리 모양으로 손상되는 것, 즉 환상박피는 사실상 나무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자연적인 은신처를 만들어 주려다가 여러분 스스로 해충들을 식물의 뿌리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고 겨울 내내 집과 먹이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바라던 결과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과실수나 베리류 관목 아래, 그리고 병든 다년생 식물이 자랐던 화단의 낙엽은 모두 꼼꼼하게 긁어 모아 처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에서 허용된다면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연기가 모든 병원균과 해충을 없애줄 겁니다. 만약 태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낙엽들을 뜰 밖으로 가져가거나 구석에 따로 퇴비 더미를 만들어 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퇴비는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병원균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작나무나 단풍나무처럼 건강한 낙엽은 수국이나 장미 같은 식물의 뿌리를 덮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병에 걸린 사과나무 아래의 낙엽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을 정원의 청결은 이듬해 봄 건강의 핵심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하루만 시간을 내서 깨끗하게 정돈하면 다음 시즌에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스트레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과잉 보호에서 비롯된 5번째 실수는 바로 식물을 너무 서둘러 월동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일기예보에서 첫 설이나 야간 동파를 예고하면 많은 정원사들은 패닉에 빠져 장미, 수국, 포도 같은 연약한 작물들을 부직포, 소립, 상자 등 온갖 재료로 꽁꽁 싸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이 식물을 추위로부터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내한성 강화, 즉 단련 과정을 방해하는 꼴입니다.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추위에 적응하려면 기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영하 5도에서 영하 7도 정도의 서리는 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식물 세포에서는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이 시작됩니다. 세포 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분이 축적되는데 이로 인해 세포액이 더욱 농축되어 동결에 강하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식물을 너무 이른 시기, 예를 들어 11월 초처럼 낮에는 여전히 해가 비치고 영상의 기온이 유지될 때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복제 밑에는 온실 효과가 발생합니다. 낮에는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 높은 습도, 그리고 통풍 부족은 곰팡이성 질병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 됩니다. 잿빛 곰팡이병이나 장미줄기 마름병 같은 병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덮어놓은 식물은 추위에 단련되지 못하고 오히려 습기와 열로 인해 물러서 썩는 피해를 입습니다. 나무 껍질이 푸석푸석해지고 습기를 머금어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식물은 추위가 아니라 스페시 하이로 인해 고사할 수 있습니다. 봄의 덮개를 벗겨보면 검게 변하고 곰팡이가 핀 줄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식물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가지 끝의 가벼운 동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식물에게 월동 덮개를 씌워주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원예 전문가들은 안정적이고 약한 서리가 내리는 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기준은 며칠 동안 밤 기온이 영하 5도에서 10도 사이로 떨어지고 낮 기온이 더 이상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때입니다. 토양이 살짝 얼어야만 합니다. 식물이 자연적으로 추위에 단련되어 깊은 휴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덮개를 씌워줘야 합니다. 특히 덮개 자체는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겹의 두꺼운 부직포 같은 덮개 재료가 가지에 직접 닿지 않도록 구조물 뼈대를 만들어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반드시 환기를 위한 작은 통풍구를 남겨두어야 하며 이 통풍구는 강하고 안정적인 한파가 닥쳤을 때 닫아줄 수 있습니다. 밀봉된 보온병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덮개를 씌우는 목적은 식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화시키고 찬 바람이나 일소 피해를 유발하는 강한 겨울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주의사항을 확실히 기억합시다. 11월에는 서둘러 식물을 덮어주는 월동 준비를 하지 마세요. 날씨를 충분히 관찰하고 식물 스스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일찍 덮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는 식물의 무름병이나 곰팡이병 같은 병충해를 유발하고 추위에 강해지는 내한성을 기를 기회를 빼앗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월에 한겨울 외투를 입으라고 강요받는다면 답답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온 변화 때문에 오히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약한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도움이 가장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순간입니다. 너무 이른 것보다는 조금 늦게 덮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여러분의 소중하고 까다로운 식물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음 시즌에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게 보장해 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러면 정원이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을 정리해 봅시다. 정원의 11월은 바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현명하게 쉬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원 월동 준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주요 금기사항 5가지를 확실히 짚어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수영을 잡는다고 섣불리 전지가위를 들지 않습니다. 둘째, 물을 흠뻑 줘서 식물을 얼음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셋째,
때 이른 성장을 유발하는 질소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넷째, 병든 낙엽을 나무 밑에 방치해서 감염의 온상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조금만 추워져도 식물을 꽁꽁 싸매서 오히려 과습으로 쪄서 썩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실수들은 모두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원 월동의 핵심 비결은 정원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고 자연의 섭리에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돕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정원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봄을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을 정원을 관리하면서 어떤 실수를 저질러 보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특별한 11월 노하우, 즉 라이프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배워봅시다.